자, 여기 테마 특강만 듣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이랑 직결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 밴드에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놓을 건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모든 세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다 올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는 문학이랑 언매를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이제 또 독서랑 화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화작도 거기서 촬영을 한 걸 거기다가 올릴 거거든요. 여기서 문학 촬영한 것도 거기다 올릴 거고. 그래서 이미 듣고 있는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뭐 인강을 듣고 있어서 인강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굳이 뭐 내 해설 강의를 무조건 들으라고는 안 할게. 뭐 궁금하면 들으셔도 되지만,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총평은 듣는 걸 추천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비단 내 총평뿐만이 아니라 웬만하면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은 최대한 다양한 선생님 걸 들어두세요. 결국 뭐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강단에서 실제 강의를 통해서든 총평을 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분들이잖아. 그죠? 근데 올해 이제 6월 모평은 올해 수능이랑도 직결이 되니까 각 선생님들마다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못 본 부분을 다른 선생님이 보셨을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못 본 부분을 내가 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양한 선생님의 총평을 들으면서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6월 모평에서 뭘 가져가야 될지를 들어두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평은 최대한 다양한 선생님 걸 듣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 어차피 인강 강의 하시는 분들도 총평은 보통 무료로 다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평은 꼭 들어보시고, 그래서 밴드에 내가 링크를 남겨놨고 지금 이미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총평이랑 그 다음 현대소설이랑 갈래복합이 올라가 있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도 독서 총평이랑 그 정보비대칭 지문 있죠. 그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매랑 화작도 올라가 있고, 독서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남은 2세트 촬영을 진행을 할 거고요. 문학은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월 모평에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 세트를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총평이 이미 영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평을 다 생략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규 수업을 내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내 총평을 못 들은 친구는 밴드에서 반드시 링크 확인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총평이라도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곧바로 들어갈게요. 곧바로 우리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 그 28번부터 31번 세트 있죠? 28번부터 31번 세트에 나와 있는 고전 소설 홍길동전부터 좀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 내가 문학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각 갈래별로 접근의 방향은 미리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작품을 읽게 되고, 방향성에 맞춰서 작품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고 남는 게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고 나서도 머릿속에 뭔가 남는 게 없고, 그 다음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지 하나 볼 때마다 작품으로 한 번씩 돌아가야 되고, 이게 합쳐지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문제는 문제대로 틀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 방향성에 맞춰서 작품을 읽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고전 소설이니까 고전 소설의 방향성을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시겠죠? 자, 고전 소설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사갈래야. 그죠? 서사갈래. 서사갈래의 개념은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입니다. 일단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알겠죠? 이 글자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의 의미를 기억해서 방향을 잡아놔야 돼. 그래서 먼저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외적 자아는 서술자를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사갈래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는 서술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술자와 관련해서는
위치와 서술 방식을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술자의 위치가 결국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서술 방식은 뭐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뭐 편집자적 논평이나 서술자의 직접 개입 이런 것들이 다 서술 방식이 돼요. 그 다음에 자아라는 건 서사갈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결은 다른 말로 갈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사갈래 감상의 세 가지 축은 이거예요. 서술자, 인물, 갈등. 요 세 가지는 잡으면서 읽는다라고 의식을 해야 돼. 아시겠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인물과 관련해서 요즘에 자주 물어보는 것들은 먼저 인물의 행동이나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말을 했지? 이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내면 심리 잡는 거. 결국 얘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 같은 경우에는 내적 갈등이랑 외적 갈등이 있는데, 외적 갈등보다 내적 갈등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죠. 고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고전 시가든 고전 소설이든 고전 수필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휘, 그 다음 정형성,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고요. 얘네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형성과 관련된 건 각 갈래와 작품별로 나올 때마다 내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머릿속에 일정한 틀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틀로 작품을 찍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틀로 찍어냈을 때 벗어나는 부분만 갈무리하면서 읽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실제로 작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작품을 어떻게 읽을지를 고민하자고 했고, 추가적으로 서사갈래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장면이죠. 무슨 말이냐면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끊어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국어 영역의 대전제로 너네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서사갈래 같은 경우에는 장면 단위로 끊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선지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를 직접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 시간에 시험장에서 풀었던 사고방식 플러스 나름대로 다들 피드백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봤겠죠. 그때 했던 사고방식과 비교하면서 다른 부분을 잡아가세요. 그래서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빨리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게 공부예요. 아시겠죠? 작품과 관련된 설명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작품, 똑같은 장면이 올해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 나가는지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해.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쭉 훑어 읽는 거예요. 그러면 28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이니까 대충 눈으로 기억, 니은 어디쯤 나왔는지 확인해 두고 장면 단위로 끊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고 넘어간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A, B 마찬가지입니다. A, B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보기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마다 말이 많다고 했었죠. 뭐 보기 먼저 보는 게 낫다, 뭐 무조건 먼저 봐야 된다, 아니면 먼저 볼 필요 없다, 심지어 먼저 보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보기를 먼저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이 보기의 내용은 적어도 나오는 게 전제되니까. 바꿔 얘기하면 보기를 먼저 읽는 이유는 요 내용은 나올 테니까 이 내용은 잡으면서 읽겠다 이거예요. 따라서 보기를 읽는 것도 결국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하는 건데,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해 놓고 작품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잡지 못하면 시간 낭비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읽을 거면 반드시 작품에서 보기의 내용을 잡으면서 읽으려고 의식해야 돼. 이게 안 되면
그냥 먼저 안 읽는 게 나아. 그럼 시간이라도 안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를 쭉 훑어 읽었을 때 결국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만 남겨두면 되냐? 아, 뭔가 속이는 얘기가 나오나 보다 정도만 잡아놓으면 되죠. 그래서 속이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문제 풀어야겠다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얘는 A로 짚어주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생각을 못했어도 A 끝나고 오면 자연스럽게 잡혀요. 그래서 내가 충평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문학이 쉽게 나왔잖아. 이런 것들이 다 체감 난이도를 쉽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속임수 요 정도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얘도 마찬가지야.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대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사실 홍길동전의 내용 다 알잖아. 그죠? 그래서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이라는 건 결말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말부 나왔을 때 와서 풀어야겠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사건은 이번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후자가 뭐예요? 그렇지, 예조에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낸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볼 작품은 요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겠지.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낼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면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 그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올 건데, 그 장면을 볼 때 공동체의 소원과 동격이 되는 부분, 성군이 폭군을 몰아내는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이 되는 부분, 그리고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잡아가야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날에 길동이 도적을 데리고 분부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금일, 자 일단 얘는 어휘죠. 어휘. 금일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 오늘. 그래서 여기는 금요일 있다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네요. 자, 어휘, 작, 금, 명, 요 정도는 알아둬라. 알겠죠? 자주 나오니까. 작일이 언제예요? 어제야. 그러니까 이게 작일 하면 너네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년 넣어봐. 작년은 다 알잖아. 그래서 작년이 지난해죠. 그러니까 작이 지나다 이런 뜻이야. 금일은 오늘. 그럼 금년은 언제겠어? 올해가 되는 거야. 그럼 명일은 뭐겠니? 내일이야, 내일. 그럼 명년은? 내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 어휘는 외워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고전은 어휘 공부도 필수야. 이게 권고가 아니라 어휘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잡아주면 그냥 그때그때 바로 암기해. 아시겠죠? 오늘 절에 가서 여차저차해서 모든 중을 결박하거든 묶거든 너희들은 그때가 되면 일을 해 라고 하니까 모든 도적이 명령을 기다리더라. 이때 길동이 수십 종자를 데리고, 종자가 누구예요? 그래, 약간 심부름꾼 같은 거야. 그죠? 종 따라다니는 애들 데리고 해인사는 다 알지? 그 팔만대장경 있는데,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단어죠, 요 단어. 사가 무슨 뜻이에요? 절. 이 정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고전에서 땡땡사 나오면 혹시 절 이름인가? 요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해인사에 올라가 노승, 늙은 승을 보면서 말하기를 전에 백리 쌀을 보내어 술과 밥을 갖추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했더니 스님들이 말하기를 이미 준비하였으니 처분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길동이 말하기를 전에 들으니까 2절 뒤에 풍경이 아주 좋다며, 거룩하다며, 너희랑 더불어서 종일 하루 종일 즐기라고 하니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집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니 승려들이 어찌 이런 흉계를 알리요? 자, 얘가 뭐예요? 그래, 이게 서술자의 직접 개입 편집자도 논평이죠. 물론 여기선 안 물어봤다. 요 세트에선 이 서술 방식을 묻진 않았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뭘 강조했었냐면 서술자의 직접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는 걸 발견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밑줄 치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물어보면 체크를 안 했을 때 다시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줄 치는 건 얼마 안 걸리잖아.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직접기 나오면 그냥 밑줄 치는 걸 습관화 하시고, 반대로 체크를 못했는데 문제에서 물어봐. 그러면 그때는 그 선지를 제일 뒤로 빼. 아시겠죠?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데서 답 나오면 그거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제일 뒤로 빼는 걸 추천하고. 상하 도소 위아래 늙고 젊고 없이 다 절 뒤 시냇가에 버려 앉으니 길동이 차례로 권하여 즐기며 웃고 잡담하다가 가만히 소매로부터 모래를 꺼내가지고 입에 넣어 씹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야. 그죠? 자기가 소매 꺼내가지고 모래 아무짝 씹는 거야.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가지고 사죄 죄송합니다 하니까 길동이 왈칵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쉽게 보고 음식에 부정함이 이렇듯하니 내가 어떻게 통탄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안 물어봤지만 공부 삼아 여기서 이 화내는 거 진심이겠어 아니겠어? 아니겠죠. 이거는 연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말이 끝나자 모든 승려를 일시에 한 번에 다 결박하라 묶어라 하면서 호령하되 내가 본관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해인사 본관에 가가지고 이 일 다 꼰질르고 너네들 다 벌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니 승려들이 몹시 놀라 넋을 잃고 애걸할 따름이로다. 내가 여기서 걸 이것도 알아두라 했죠. 자주 나오니까. 그죠? 걸 저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빌다. 알겠죠? 거린이 누구야? 거지. 그렇지, 거지가 뭔데? 빌어먹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빌다. 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애원의 애가 뭔데? 슬프게. 그렇지, 슬픈 거. 애상할 때 그 애야. 알겠죠? 그래서 슬피 빌 따름이다 이 뜻입니다. 이때 도적들이 절 어귀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결박함을 듣고 달려들어 재물을 제 집 재물같이 실어서 나르니 승려들이 다만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왜 도적들이 재물을 훔쳐가는데 스님들은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소리만 지르고 있어? 그렇지, 묶여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로 와봐. 여기 보지 말고. 내가 문학은 어떤 갈래든 간에 무조건 작품 읽을 때 심상 떠올리면서 읽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독서는 눈으로 글자를 훑어 읽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 거고, 문학은 눈으로 글자를 훑어 읽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품을 읽고 나면 이미지는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이 끝난단 말이야. 왜냐면 이 뒤에 이제 나무 캐던 사람이 고발하는 장면으로 전환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너네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도 여기서 한번 끊는다라고 했을 때 장면 단위로 이미지가 남아있어야 돼.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래야지 내가 눈으로 글자를 훑어 읽은 게 아니라 이미지를 그리면서 읽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여기 보지 말고 여기 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 나왔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려봐. 어떤 내용들 나왔어? 홍길동 도적한테 승려 묶고 있는 쳐들어보라. 그렇지. 처음에 일단 도적 부하들한테 야, 내가 승려들 잘 처리하면 그때 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절로 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 그렇지. 일단 다 모아. 그 다음에 쇼를 했죠. 어떤 쇼를 했어? 그렇지. 모래 씹는 쇼를 했죠. 그래서 이 새끼들 봐라. 나를 어떻게 본 거예요? 이러고선 다 묶어놓고 그거 보니까 도적들이 와서 재물 씹는 거. 요건 남아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의식해서 하라고. 알겠죠?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읽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남아있어야 돼. 근데 의식해도 안 되는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될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공부할 때는 의식해서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장면이 끝났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해 보자고. 자, 기억은 여차저차야. 그러니까 승려들과 관련된 작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자, 먼저 1번. 기억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맞죠? 맞죠?
기억에는 길동이 모래를 깨무는 것이 포함된다. 맞았어요. 맞죠? 기억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는 것이 포함된다. 맞았어요. 틀리죠? 고발해서 안 했어. 안 했잖아. 말만 한 거잖아.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얘네 판단할 때 작품 가야 돼? 안 가도 되잖아. 그냥 OX 판단 자연스럽게 되죠? 이게 베스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눈으로라도 확인해야지. 안 되면 눈으로라도 확인해야 돼. 근데 모든 선지를 다 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감상을 통해서 선지의 적절성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부할 때는 신경 쓰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안 되는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테마를, 그러니까 테마만 듣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원래 목이 완전히 마태가 갔었거든요. 완전 마태가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조금 걸걸대긴 하는데 양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원래는 진짜 목소리도 안 나왔었어. 자, 넘어갑니다. 절에 나무하던 놈이 이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씻다가 도적이 우마, 소랑 말을 가지고 들이닥쳐서 창고를 열고 막 재물을 훔쳐가는 광경을 본 거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담을 탁 뛰어 넘어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합천읍내에 들어가. 자, 합천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래, 지명을 읽으면 돼. 그죠? 지명. 읍내에 들어가 도적 수백 명이 와서 절 재물을 훔쳐가는 사연을 보아니 합천 군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즉시 관에 딸린 관리들이랑 마을의 노소, 늙고 젊은 인민 백성들을 징발해서 급히 회인사로 몰아갔다. 그죠? 그럼 이제 출동이잖아. 그죠?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장면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A가 나왔으니까 한 번 끊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A와 관련된 거 체크한다. A와 관련된 거 체크한다. 자, A는 B와 달리 이런 거 바로 치라고 했죠. A와 관련된 거만 체크하는 거예요. A는 재정적으로 여유롭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왜? 재물이 많아. 그렇지. 막 재물 훔쳐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유롭다. 가능해. B는 A와 달리. 그럼 A와 달리 괄호치고 A와 달리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거와 관련된 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A는 B와 달리 C이다. 이런 유형의 선지를 판단할 때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했죠. 국어 영역의 대전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도 한 방에 쭉 체크하려고 하지 말고 끊어서 하나하나 체크해. 알겠죠? 끊어서 하나하나 체크하라고 하는 이유는 끊어서 체크해야만 맞출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끊어서 체크해야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에 명제 같은 제재를 다루는 글이 이런 방식으로 선지를 구성하면 ABC의 단어가 아니라 명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려워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거 다 끊어서 봐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결국 얘는 너네들한테 이거를 체크하라는 얘기잖아. 이걸 체크하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얘도 그냥 두 단계로 나누라고 그랬죠. 두 단계로 나눠. 그냥 B는 C이다. 이거 체크하고 뒤집는 게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뭐라 그랬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가 없다. 알겠죠? 내가 옛날에 예시 들어줬잖아. 그죠? 자, 지금부터 절대로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 절대로 코끼리 떠올리면 안 돼. 이러면 머릿속에 코끼리밖에 안 떠오른다니까. 무슨 말이야? 원래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머릿속으로 B는 C가 아니다를 체크하려고 해도 머리는 B는 C다밖에 안 떠올라. 그러니까 그냥 B는 C다 체크하고 뒤집어 버리라고. 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와 달리를 체크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A는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나? 이거를 체크해 보자 이거야. 아시겠죠? 해인사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이건 사실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니 선생님 외부 합천군이 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합천군의 지원을 해인사가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인사에 도적이 쳐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틀려요. 그죠? 달리니까 그냥 뒤로 뒤집으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는 게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야. A와 달리 가르치고 A는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어떤 문서요? 지금 여기 문서가 안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사람이 가서 신고한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A는 안 돼. 그러니까 달리는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 A는 외부인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고 있다. 맞을?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외부인이라는 건 뭐 길동이랑 도적대를 얘기할 건데 길동이랑 도적대가 해인사를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해인사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날라가. 그 다음 A는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없이 평등한 사회이다. 맞을? 틀리죠. 이런 내용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날라가요. 날라가. 그죠? 그러면 남은 거 그러니까 1, 2, 3번 정도만 나중에 B 나왔을 때 체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뜻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서 우마, 소랑 말을 씹고 산골짜기 소로가 뭐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작은 길, 좁은 길, 그죠? 조그만 길로 가려고 하거늘 길동이 말하기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남쪽 큰 길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도적들이 질색하면서 대답하기를 관군이 곧 가까이 쫓아오면 잡힐 것 같은데요? 했더니 길동이 막 웃으면서 너희는 전내 낳는 어린아이라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리오. 뭔 말이야? 니네들이 뭘 알겠냐 이 새끼들아. 약간 이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남쪽 큰 길로 가. 내가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남쪽 큰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지금 얘네들 훔쳐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들 입장에서는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만 길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길동이가 야 그냥 큰 길로 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지금 관군들 쫓아오는데 잡히면 죽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길동이가 야 이 새끼들아 다 내가 생각이 있어. 니네가 뭘 알겠어. 그냥 큰 길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길동이 도로 법당에 들어가 중에 장삼을 입고 송락을 쓰고 자 여기서 장삼, 송락 이런 거 몰랐을 수 있어. 몰랐을 수 있어. 근데 문맥으로 그러면 때려 맞출 수 있어야 되죠. 장삼을 입었어. 그럼 장삼이 뭐겠어요? 옷이겠구나. 송락을 썼죠. 그럼 송락 뭐겠어요? 모자겠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아시겠죠? 실제로 중의 옷과 중이 쓰는 갓 같은 거야. 삿갓 같은 거. 높은 매에 올라 보니까 관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치면서 말하기를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 하고 북쪽 소로를 가리켜. 그랬더니 관군이 그리로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역시 마찬가지야. 신상 이미지 떠올려. 관군들이 신고받고 출동했죠. 근데 저기 높은 데 보니까 중 옷을 입고 중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큰일 났어요. 도적들이 저희 거 훔쳐서 저 북쪽 소로 작은 길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군들이 그 말을 믿고 글로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속이고 있는 장면이잖아. 물론 A로 표시됐으니까 이거 끝나고 가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A가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여기서 속임수당을 떠올렸으면 되고 길동이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술법을 행하여 먼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까 이윽고 도적이 수천 우마를 몰고 들어와서 길동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에 감사하면서 얘기하기를 장군의 신기한 술법과 거룩한 재주는 귀신도 측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끝났으니까 A와 관련된 거 바로 체크하러 갑니다. 내가 아직도 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을 좀 마시면서 수업을 할게요. 알겠죠? 자 속임수단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속이는 이, 속는 이, 속이는 의도, 속이는 방법, 속인 결과가 포함되는데 공부하려고 보는 거니까 생각해보자. 속이는 이 누구야?
그렇지, 길동이 무리. 그렇지, 길동이. 속는 이는 누구야? 그렇지, 관군들. 속이는 의도는 뭐야? 왜 속이려고 하는 거야? 속들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그렇지, 도적들이 재물 탈취해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게끔 하려고. 어떻게 속여요? 속이는 방법. 중인 척해서. 그렇지, 중인 척해서 다른 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 그래, 성공. 이거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꿔 얘기하면 안 떠오르면 또 눈으로 다 봐야 되죠.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로는 안 떠오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눈으로 글자를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지 잡아가면서 읽었으면 요 내용들은 사실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걸 근거로 선제 판단해봐요.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은 속이는 의도다. 맞아, 틀려요? 맞죠? 길동이 승려의 차림으로 높은 곳에서 관군을 향해 소리치는 것은 속이는 방법이에요. 맞아, 틀려요? 맞죠? 길동이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방법이야. 역시 맞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판단할 때 우리가 작품으로 굳이 안 돌아가도 되잖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지향하라고 항상.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방법이에요. 맞아, 틀려? 아니죠.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줬어요? 안 줬잖아. 이거 아예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길동의 속임수에 관군이 넘어가 도적들과 재물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른 건 결과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자, 계속 이어서 길동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야, 대장부, 남자가 그만한 재주가 없으면 어떻게 장사라고 말하겠어? 하고 잔치를 즐긴 후에 훔쳐온 재물을 헤아려 보니까 수만금이야. 모든 도적에게 각기 물품을 내려주고 마을 어귀에 벼루를 활빈당이라고 칭하고 하령 명령을 내리면서 말하기를, 조선 팔도로 다니면서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물 탈취하고 가난하여 의지할 것 없는 자거든 재물 주어서 구제 살려주되 성명을 통치 말고 누구다 이렇게 이름 말하지 말고 여릅 수령 중 백성을 착취하여 얻은 자의 재물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탐관오리 같은 새끼들, 걔네들 재물 뺏어라. 자, 그래서 팔도의 혼란을 초래한 길동은 병조 판서를 제수받아서 왕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서자로서의 한을 풀고 활빈당과 함께 조선을 떠난다 라고 중요법은 줄거리 나오고, 계속 이어서 차설. 자, 이런 어휘도 알아야죠. 차설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차설, 각설 다 장면 전환의 표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한편 요 정도로 해석하면 제일 적절해. 아시겠죠? 한편 길동이 대의 큰 뜻을 두고 매일 연습하니까 무예가 정숙하여 마군, 기마병이 10만 명이고 보병이 10만이야. 하루는 여러 장수들 모아 이르되 내 들으니 율도국이, 자 여기서 얘가 중요하죠. 왜? 여길 보고 그래 보기 떠올리면 됩니다. 보기의 내용 이제 슬슬 확인해야겠다 이 생각하면 되고,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나라의 기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대. 자, 이것도 내가 정규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두껍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물어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껍게 표시된 부분은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돼.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생각하라는 게 두껍게 표시된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바로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아. 알겠죠? 여기서 얘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야. 물어볼 거니까 멈춰서 한번 생각만 하라 이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돌아와서 찾을 때도 빨리 찾고, 생각을 했으니 선지를 판단할 때도 비교적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다.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안정적으로. 그렇지. 얘를 떠올렸으면 그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왜냐하면 나라의 기세가 큰 나라랑 다름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 군사들의 뜻이 어떠하냐? 했더니 장수들이 말하면서 소장, 소는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 했고요. 평생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장수들한테 물어봤는데 장수들이 저도 그게 평생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뭘 떠올리면 좋아? 공동체. 그렇지, 얘 떠올리면 되겠죠. 얘 떠올리면 되겠죠. 빨리 싸워서 성공케 하옵소서. 길동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물밀 듯 쳐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리가 없더라. 한편 수개월 만에 70여 성을 항복받고 율도국 왕한테 격서 편지를 전했어요. 율도국 왕이 뜯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조선국 활빈당 장수 홍길동은 유랑에게 말하니 대체로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이러함으로 성탕이 거를 치시고 무왕이 줄을 치시니. 자, 성탕은 성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왕, 무왕 둘 다 생각보다 자주 인용되는 왕들이니까 알아두면 좋아. 근데 몰랐을 수도 있죠. 시험장에서 몰랐을 수도 있어. 만약에 몰랐다면 이걸 보고 알았어야 돼. 그죠? 성탕, 무왕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옛날부터 정벌이 천리 하늘의 이치에 떳떳한 일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역시 뭘 떠올리면 되니? 얘 떠올리면 되겠죠. 그죠?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요거 떠올리면 되고요. 내가 의병을 일으켜 한 목소리에 70여 성을 항복받아 위험을 보였으니 율왕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하라. 너 주변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해. 만일 항복하면 조상 향화를 끊기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상님한테 향 바칠 수 있게 해줄게. 또 자손까지 부귀를 누리려니와 자손들도 부와 명예 누릴 수 있게 해줄게.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 자, 천명이 뭐야? 하늘의 명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 뭘 떠올리면 돼? 그렇지, 얘 떠올리면 되겠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 옥석, 옥과 돌이야. 그래서 좋고 나쁘고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모두 처치할 것이니. 뭔 말이에요? 다 뒤진다 이거죠. 제3 생각하라. 두 번, 세 번 잘 생각해라 이거야. 자,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서 안 물어봤지만 공부를 위해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발화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 길동이 이 말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래, 결국 항복해라 이 이야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였더라. 왕이 문무제신, 그러니까 문관과 무관, 제신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무명, 이름 없는 소적, 작은 도적이 이렇듯 방자하니. 방자한 게 뭐야? 방자한 게 뭐야? 그렇지, 약간 오만하고 건방지고 이런 거야. 그죠? 누가 능히 내 근심을 덜겠는가 하니까 제신 여러 신하들이 아뢰어 말하기를 대왕이 한때 분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오면 후세의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고 오려니와. 뭔 말이에요? 왕께서 지금 빡쳐가지고 나갔다가 지면 쪽팔리다 이거죠?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제 스스로 물러갈까 하나이다. 우리 어차피 지금 성 안에 있잖아. 성문 잠그고 수성하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크게 놓아요. 개빡쳐가지고 말하기를 적병, 적의 병사가 성 안에까지 왔는데 어찌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다리겠는가? 뭔 말이에요? 그래, 기다리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군사를 징발하여 친히 대적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읽었으니까 이제 율도국과 관련된 장면과 그거랑 관련된 선지들 체크해 봅시다. 길동이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는 율도국 정벌을 단행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안정적인 나라를 침략할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 우리 다 아까 체크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기를 먼저 읽었으면 선지가 사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게 베스트예요. 아시겠죠? 시간을 투자했었으니까. 길동이 정벌에 대한 여러 군사들의 뜻을 묻자 장수들이 평생 소원입니다 라고 응하는 것에서 주인공의 욕망이 공동체의 소원에 부응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체크했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라도 체크해야 된다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적절성을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주인공의 욕망이 뭐예요? 정벌에 대한 뜻이죠. 그죠?
근데 공동체의 소원이 뭐야? 여러 군사들도 평생 소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요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만약에 그 읽으면서 못 잡았으면 길동이 대전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며 성탄과 무왕의 일을 인용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내세운 정벌의 명분이 역사적 사례와 동격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시 아까 체크한 거니까 맞다고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거고. 길동이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천명 하늘의 명을 거역하는 일이다 라고 율도국 왕에게 주장한 것에서 주인공의 정벌에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다. 역시 가능하고 길동이 율도국 왕에게는 무명소적이지만 문무제신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에서 일단 여기까지 가능하죠. 여기까지 가능해.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율도국에서 확산된다. 율도국 내부에서 길동이 그런 욕망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답이 너무 쉬워. 총평 때도 얘기했지만 그 선지 판단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이번에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쉬웠던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성 있죠. 성과 관련된 걸 읽었으니까 율도국 성 그냥 머릿속으로 이미지만 떠올려봐. 이미지만 떠올리면서 아까 우리 확인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불러줄 테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대답해봐. 자, 먼저 율도국 성은 재정적으로 여유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지. 국세가 대국과 다름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나라의 위세가 대국과 다름이 없다 라고 했었으니까 재물,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유 있죠. 그래서 B와 달리가 틀리고 1번은. 그 다음에 율도국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 받아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역시 날라가고. 그 다음에 율도국의 성은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된다. 내가 갈등은 잡아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 장면에 어떤 갈등 나와? 그래, 외적 갈등 나오죠. 누구랑 누구? 그렇지. 길동 무리랑 율도국 왕의 무리. 그죠?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뭐로 인해 촉발된 거야? 그렇지. 길동이의 편지 격서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면 고전 소설 세트는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에서 34번 세트로 가겠습니다. 자, 고전 시각 세트도 마찬가지야. 먼저 문제 쭉 훑어보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해 봅시다. A에서 C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자, 내가 너네들한테 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서정갈래에서 부분을 물어볼 경우에 끊어 읽지 말라고 했다. 알겠죠? 서정갈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그 다음 시간을 재투자해서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을 쓰라 이 얘기야. 알겠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서정갈래니까 길이가 길지 않아. 그죠? 두 번째로는 서정갈래의 본질은 문맥적 의미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맥을 모두 살펴보려면 끝까지 읽고 시간을 재투자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서정갈래랑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다시 서정갈래가 처음 나왔으니까 서정갈래 감상 방법 다시 한번 또 환기해 볼게요. 감상의 방향, 그죠? 서정갈래의 개념은 외적 세계에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세계의 자아화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이때 세계는 그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세계고요. 시적 자아가 누구라고? 화자. 그래서 화자의 주관적 내면 세계로 표현한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자아화라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의 자아화라는 건, 서정갈래라는 건 정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라고? 지 좆대로 쓴, 지 멋대로 쓴 게 시야. 그냥 시가 뭐냐? 화자가 자기 멋대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어떻게 읽는다? 얘네들을 구별해야 된다. 알겠죠? 우리가 실제 작품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 대부분은 이거라고 했죠. 화자가 자기 멋대로 표현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세계는 뭐길래 이렇게 쓴 거지.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왜를 떠올리는 게 결국 의도를 파악하는 거고 이때 이 의도의 주체는 화자가 될 거고 화자의 의도가 곧 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떠올리면서 읽으면 돼. 아시겠죠? 문학이니까 심상 자동이고 심상 자동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나 읽고 와서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복이 읽어보면 이 시가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한 형상화 기법 이게 자아화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자가 참신한 발상으로 자기 멋대로 형상화했다 이 뜻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정갈래의 본질을 묻는 거라고 사실 보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고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정서를 강화하고 인간 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그때 기도한대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 잡으면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위에 적어놨으니까 위에 흘끗거리면서 확인하세요. 자, 첫 작품은 만전춘별사예요. 만전춘별사.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자, 댄잎이 뭐예요? 그래, 대나무 잎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 잎으로 만든 자리. 그러니까 뭐 돗자리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대나무 잎으로 만든 돗자리. 보아. 자, 그럼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려. 이미지 떠올려.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있어요. 그 위에 대나무 잎으로 만든 자리를 깔아. 자리를 깔아. 그러면 그 위에 누우면 어떻겠니? 그래, 추울 거 아니야. 얼마나 차갑겠어. 그래서 임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거기서 얼어 죽더라도 정을 둔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더디 세우시라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더디게 세라.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지금 시적 화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얘를 쭉 읽었을 때 시적 화자의 객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 혼자 있어? 혼자 있으면 정든 오늘 밤이라고 안 하겠죠. 그렇지. 임이랑 오히려 같이 있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임이랑 지금 같이 있으니까 이 밤이 늦게 갔으면 좋겠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기로 적용을 해보면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너네들 밤을 더디게 새게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시간은 조절할 수 없는 대상이죠. 근데 더디게 샜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건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살짝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는 만전춘별사 강의 안 했지만 다른 데서 만전춘별사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야 이거는 평가원이 못 내. 내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야한 작품이거든. 만전춘별사가 되게 성적인 은유가 많은 작품이야. 근데 그래서 나는 평가원이 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그래서 성적인 은유가 강하게 나타나는 수들은 다 뺐어 지금. 다 뺐어. 다만 여기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거든. 여전히 남아있긴 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재미로 설명을 해주자면 요 단어가 사실 중의적이야. 요 단어가 사실 중의적이거든요. 얼다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중세국어 때는 어루다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육체적 사랑을 나눈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온 말이 어른이야. 어른이 어른 사람이야. 어른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을 어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얼어 죽을 망정 정을 통한 오늘 밤이 더디게 샜으면 좋겠다. 얘를 넣어서 상상하면 여기까지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이게 좀 야한 장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서로 뜨겁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사실 상상하는 거거든. 얼음 이런 데에서 얼으다가 죽을 망정. 오늘 밤 더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아시겠죠? 너무 좋아하시네. 자, 그 다음 이제 B로 갑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참고로. 그래서 다시 나오기 힘들 거야. 다시 나오기 힘들 거야. 근데 다만 얘네들은 낼 수 있어. 얘네들은. 그죠? 여기는 문학성도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서브야. 어차피 이번에 나왔으니까 너네들이 수능 보기 전까지 만전춘별사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만전춘별사가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없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어떤 의의가 있냐면 시조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작품이야. 시조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작품이야. 이게 사실 고려가요잖아요. 만전춘별사가. 그럼 고려가요의 고전이니까 정형성 뭐예요? 고려가요의 정형성 알아요? 고려가요의 형식상 정해진 특성이 뭐예요? 그래, 3분우거든. 3분우. 그래서 3분우,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대부분 삼음보로 이루어져 있고 연이 나뉘어 있고 후렴이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봐라, 얘 봐봐. 얘 봐봐. 얘 읽어보면 경영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서창을 여러하니 도화가 바라보다. 사음보죠. 그죠? 사음보가 시조의 특성이잖아. 시조의 특성이잖아. 그래서 이게 시조의 특성이 어느 정도 보여. 더더군다나 3장 구성이고요. 3장 구성이고요. 이건 반복이니까 생략해보면 도화는 즉 종장 첫음보 사음절도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조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특징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솔직히 너네 수능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커. 자, 감상하자. 우리는 감상 연습이나 합시다. 어차피 이 작품은 다시는 안 나올 테니까요. 그 수능에 올해. 경경국징상 얘는 각주 달려있죠. 내가 각주는 필요 없으면 안 준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면 나오면 중요 정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 아시겠죠?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자, 보면 근심에 쌓여있는 외로운 잠자리야. 그러면 외로운 잠자리에 어느 잠이 오겠는가 라는 건 무슨 말이야? 잠이 안 온다 이거죠. 왜 잠이 안 와? 외로워서. 그럼 봐라, 시적 화자의 상황 어때요? 그래, 혼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창을 열어. 아니, 서창이 뭐겠어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도화는 뭐야? 그렇지, 복숭아꽃. 이거 외워야 돼. 만약에 몰랐으면. 복숭아꽃이 바라보다가 뭐야? 피어있어. 자, 그럼 머릿속으로 신상 떠올릴 수 있죠? 잠이 안 와서 창문을 열었는데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거야. 복숭아꽃, 도화는 시름 없어. 걱정이 없어서 소춘풍한데요. 자, 각주 달려있죠? 봄바람을 희롱한대. 그럼 뭔 말이야? 봄바람이랑 서로 희낙낙거리는 거잖아. 놀고 있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복숭아꽃이 바람이랑 놀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주관적 내면세계죠. 그럼 실제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객관적 외부세계는 뭐예요? 그냥 그래, 복숭아꽃에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장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 불어서 복숭아꽃이 흔들리는 장면이 이겠죠. 이걸 보고 있는 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기가 외로우니까. 그렇지. 나는 못하니까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외로워. 이미랑 없죠. 근데 같이 없죠. 근데 도화는 복숭아꽃이랑 같이 놀고 있죠. 아, 나도 이미랑 저렇게 놀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은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걸 잡으면 잘 읽은 거라고. 화자랑 대비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C.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구나 이렇게 여겼었는데, 생각했었는데,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까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누가 어겼다는 거야? 그렇지, 이미 어겼다는 거야. 뭐를? 그렇지, 한데 지내겠다는 약속을, 같은 곳에 있겠다,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어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여기에 드러나는 정서 뭐야? 그래, 원망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것도 고전의 정형성이죠. 전형적인 여성 화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임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죠? 내가 그래서 전통적 여성 화자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계승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 진달래꽃이고, 그래서 그 진달래꽃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을 때 항상 나오는 학습 목표가 그거라고 했잖아. 전통적 여성 화자의 모습. 내가 너네한테 얘기했잖아. 생각해보라고. 니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너네한테 야, 네 복이 역겨워 이렇게 얘기하고 간대. 근데 그거를 말없이 고이 보내줄 거야? 싸대기라도 한번 뿌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여성 화자는 내가 볼 때 거의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야. 그죠? 말없이 고이 보내줄 뿐만이 아니라 가는 걸음마다 꽃을 뿌려주죠. 그죠? 아니 물론 이 꽃을 뿌려준다는 게 진짜로 쫓아다니면서 꽃을 뿌린다의 뜻보다는 네 가는 길에 꽃을 뿌릴게. 이게 관습적으로 무슨 뜻이야? 그렇지, 앞날을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나를 보고 역겨워 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임을 그냥 보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 되길 축복하면서 보내주나? 이게 전통적 여성 화자의 모습이야.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 틀에서 벗어나죠. 원망하고 있잖아.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반드시 묻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정석가에 나와 있는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정석가래. 정과종곡에 나온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 다 읽었으니까 일단 보기와 관련된 문제부터 체크한다. 나는 항상 이 순서로 풀어요. 왜냐면 보기 읽고 보기에 나온 내용은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작품을 읽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보기와 관련된 선지부터 나는 해결하려고 해.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먼저 1번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했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면서 바로 잡았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안 됐을 수도 있다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해도 돼. 알겠죠? 예를 들면 밤이 더디게 흐르길 원한다고. 그게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이구나. 이렇게 잡아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에서 소춘풍 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특정한 상황으로 임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 임과 하나가 됐어요? 아니잖아.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대비되는 거잖아. 얼마나 쉽냐고요. 답을 고르기 진짜 너무 쉬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요. 34번은 가에서 그냥 끝나고. 자, 그 다음 A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한다. 임과 이런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를 제시하고 그게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아니죠. 이런 상황 없으니까 날아가고요. 그 다음 B에서 화자는 창문을 매개로 자신의 속마음을 임에게 전달해요? 아니잖아. 그죠? 3번 C에서 화자는 이미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변함없는 사랑을 그러니까 너무 선지가 너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 판단이 너무 쉬웠어 내 생각에는. 자, 그 다음 A와 달리 이런 거 가르치고 C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해요. 아니잖아. 그죠? 정답은 5번이고 A에서 화자는 춥더라도 만족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어디? 그렇지. 얼어 죽을 망정 더디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 B에서 화자는 봄을 맞고도 만족할 수 없다. 지금 봄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춘풍, 봄바람. 그죠? 물론 도화도 가능합니다. 근데 왜 만족할 수 없어? 그렇지. 이미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만족할 수 있음, 만족할 수 없음
을 나타내는 단어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감상이 아니라 눈으로 글자를 읽는 애들은 이런 것도 찾으려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감상을 통해 내가 떠올린 이미지와 선지의 진술이 부합하는지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나로 갑니다. 자, 시름을 꺼내 들어. 시름이 뭐예요? 걱정이죠. 걱정을 꺼내서 들어. 야, 다 걱정 꺼내서 들어봐.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역시 마찬가지죠. 화자의 주관적 내면 세계야. 그럼 이것도 뭐 떠올리면 돼? 복이 떠올리면 되죠. 복이의 뭐? 얘네. 그죠?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한 거. 그죠? 시름은 심적 상태니까. 걱정을 꺼내서 들어. 그 다음에 얽어매고 둘러 묶어. 이렇게 매고 묶어. 그래서 푸른 강물로 가서 푸른 강물에 풍덩. 자, 이런 거 이제 음성상징어인데 내가 음성상징어도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읽으면서 체크하는 거 뭐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것보다 이전에 감상은 심상을 떠올리는 과정이니까 저 음성상징어가 그냥 기억에 남아야 돼요. 인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탁 던졌는데 풍덩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들이다 띄워주면 뭐를? 시름을 어디에? 강물에 띄워두면 자연이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뭐가? 시름이 절로 사가버릴 것이다. 뭐가? 시름이. 그죠? 자, 이게 끝이야. 잠깐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이미지 떠올려봐. 시적 화자의 정서 상태 어때요 지금? 그래, 시름이 있다가 전제되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느껴져야 되니까 지금 시적 화자가 걱정이 있으니까 그 걱정을 메고 강물에 던져서 띄워두면 없어지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지 판단하러 가면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이 꺼내들어 얽어매고 둘러붙어를 통해 행동의 연속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 다음 색채 표현인 푸른을 통해 시적 공간의 이미지. 시적 공간 어딘데요? 그래, 강물의 이미지 시각화한다. 역시 가능하고요. 음성 상징어인 풍경을 통해 대상의 무게감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못 떠올렸을 수도 있지만 감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물건이 물속에 들어갈 때 풍덩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내가 떠올린 이미지랑 부합하는 가능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조금 더 한 단계 딥하게 들어가면 바꿔 얘기하면 무게감을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건 그만큼 시름이 크다는 걸 전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름이 크고 무거우니까 풍덩이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만약에 시름이 적었으면 풍당 이렇게 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황을 가정한 표현인 띄워두면을 통해 대상을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제시한다. 대상이 뭐예요? 그래, 시름. 그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인 이리저리를 통해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우유부단한 태도도 없고, 그리고 애초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거의 주체는 시름이잖아. 화자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역시 총평 때 얘기했지만 묻는 것도 얕은데 선지에 틀린 부분 더 많아. 그러니까 부분만 틀린 게 아니라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려.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잡아도 답은 고를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웠다고. 알겠죠? 그래서 총평 때도 얘기했다. 9월은 이것보다 무조건 어렵게 나올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뭐 이 정도면 할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고 전제해봐. 그러면 끝났죠. 다 풀었잖아. 모든 세트 다 골랐죠? 그럼 다 안 읽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시험장이었으면 이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별거 아니지만. 근데 이런 시간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다도 안 읽고 나와 관련된 34번의 선지도 확인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유의미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걸 강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지금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확인만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나에서 시적 대상을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형성한 것이다. 뭐가 떠다니는데요? 시름. 그죠?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 시름이니까 가능하고. 나에서 시름이 절로 삭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이다. 화자의 주관적 내면세계가 맞아 틀려? 맞잖아. 너네들 시름 삭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의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거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네. 자, 그 다음 다도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심지어 연계된 애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다시 연계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를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읽어나가는 방법을 쭉 봐야 돼. 알겠죠? 감상의 방향 보겠습니다. 이물안이 뭐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 이미란 그렇지. 임은 이 뜻이야. 임은 해양금성이 뭐겠어? 그렇지. 지명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오리나무 되고 잠깐 오리나무가 임이 되는 거고, 그죠? 나는 3, 4월 칡렁풀이 돼요. 그러면 내가 칡렁풀이 되는 거고, 그 나무에 잠깐 그 나무가 뭐예요? 우리 그렇지. 오리나무. 그러니까 임. 그 칡은요? 그렇지. 화자가 되겠죠. 그 나무의 그 칡이 납검이 나비 감듯. 자, 이거는 비유니까. 내가 이것도 미세 팁이지만 읽으면서 의미 판단이 잘 안 되면 비유적 표현을 괄호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물론 생략하면 안 돼. 왜냐면 비유적 표현에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비유했지는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비유적 표현을 왜 썼는지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아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이런 거 다 음성상정어잖아. 마찬가지야. 그냥 인상적으로 머리에서 느껴줘야 돼. 심상을 떠올리면. 외우 왼쪽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왼쪽으로 풀어 옳게 감아 얼거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단단하게 감는 모양. 이것도 음성상정어야. 구빈하게 휘 감겨 주야장상 밤낮 계속 뒤틀어져 감겨 있어. 자, 얘가 지금 사설시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내가 애들한테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사설시조는 기본적으로 평민층들이 많이 창작을 했는데 이건 창작자가 밝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정형성에서 좀 벗어나네요. 그 부분이 좀 재밌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가 뭐야? 사설시조가 뭐야? 중장이 그래, 맞아. 시조인데 원래는 중장 혹은 초장, 그러니까 꼭 중장이 아니어도 돼. 근데 대부분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너네들이 감상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건, 중장이 길어질 때 주로 사용되는 수사법이 열거와 병치야.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거든요.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퉁 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중장을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대충 비슷한 뜻이겠거니 해도 돼. 만약에 시험장에서 해석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내가 시조는 3장 구성이라고 했고, 3장 구성의 시상 전개 방식은 기서결이라고 했고, 기서결이라는 시상 전개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결. 따라서 만약에 시조 해석이 잘 안 되면 종장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판단한다. 요것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시험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해석 안 하려고 해도 돼. 어차피 비슷한 뜻일 거야. 비슷한 거 나열하고 병치했을 거야. 그러니까 묶는 모양인갑다 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미지잖아. 어떤 이미지만 그리면 돼. 칠기, 나무를 칭칭 감싸는 이미지만 떠올리면 돼. 근데 이때 칠기 뭐예요? 나잖아, 화자. 나무는요? 임이죠. 그러면 내가 임을 칭칭 감아서 찰싹 달라붙는 이미지만 떠올리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장이잖아. 동지섣달이죠. 이거 겨울이잖아요. 이거 겨울.
바람, 비,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이 있으랴고 말이야. 안 떨어지고. 그렇죠? 안 떨어진다 이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계속 임에게 붙어 있고. 그래, 이미랑 떨어지지 않겠다. 계속 붙어 있겠다. 마치 모처럼 실기 나무를 감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만 남아 있으면 된다고. 아시겠죠? 자, 나머지도 선지 확인만 한번 해봅시다. 다에서 칙렁쿨을 만물이 소생하는 3, 4월의 것이라고 제시한 것은, 자, 3, 4월이 왜 만물이 소생하는 이미지랑 연결이 될까요? 그렇지, 봄의 이미지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 4월은 봄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봄의 이미지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미지와 부합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시한 것은 시적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덧붙여 자신이 소망하는 상태를 강조한 것이다. 시적 대상이 뭐예요? 이때. 그래, 칙렁쿨. 얘랑 관련된 정보가 만물이 소생하는 거야. 그래서 소망하는 상태, 이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칙렁쿨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다에서 나비를 감는 납거미에 빗대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얘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왜? 납거미의 원관념이 뭐예요? 그래. 그러니까 일단 다 맞는데 단계적으로 가보자고. 납거미의 원관념은 칠기야. 그죠? 근데 이 칠개 원관념이 뭐야? 화자야. 그러니까 납거미가 화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가능해. 특정한 상황으로 임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상상으로 시작하죠. 상상으로 시작하죠. 임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넝쿨이 되어 그 뒤에 이미지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임과 하나가 된 현재라는 걸 확신할 근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여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세모 정도가 된다고. 세모 정도가 된다고. 어차피 가입점에서 x니까 정답은 4번이 될 테지만 4번 맞나? 자, 그 다음 5번. 다해서 나가 실기되어 임과 계속 감겨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한 형상이고, 그렇지? 마찬가지죠? 주관적 세계잖아.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 그럼 얘는 보기로 따지면 뭐랑 연결했으면 되겠니? 물론 어차피 안 읽었어도 되지만 보기에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 형상하고. 시적 상태. 신적 상태? 어떤 신적 상태를 사물로 전환하냐? 그래, 얘는 사실 요게 더 적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뭐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했다. 불가능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집착을 넝쿨로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보기랑 1대1로 대응시켜 볼 때는 얘가 조금 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임과 나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임과 생각하는 관계를 칙넝쿨과 오리나무 혹은 납거미와 나비 이런 거랑 비유해서 칭칭 감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긴 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내가 칠기되어 임과 계속 감겨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이고 그래서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나와 임, 칙과 감겨있다. 요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우리가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학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잠깐 촬영 끊고 우리는 수능 완성을 해야 되는데